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과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직업정보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5개 과목 중에서 좀 가장 쉽다라고 느껴지는데, 하지만 그 문제 일부에서 상식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1장 보겠습니다. 직업정보고요. 자, 01, 즉 제1절 직업정보의 이해 같이 보겠습니다. 직업정보의 이해. 자, 이해. 먼저 1번 보니까요, 직업정보의 의의 나오죠. 의의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요거 말로 할게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업정보는요, 취업하는 사람이 나 국내에 취업할래, 그러면 국내에 관한 직업정보 있을 것이고, 나 해외 나갈래, 미국 갈래, 뭐 중국 갈래, 이렇게 된다면은 해외에 관한 직업정보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외 각종 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시킨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책 보시면 뭐 그 개개인의 학력, 적성, 흥미, 자격요건 등등에 관한 정보인 직업 명세사항이 있고, 직업별 고용 동향 등등의 노동시장 정보 등등이 있더라. 이렇게 그냥 이해마시고요. 아, 이런 것들이 직업 정보구나.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직업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직업별 직무 내용이든 직업 전망이든 등등등의 모든 종류의 직업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가볍게 그냥 책이 있으니까 이해 마시고요. 아, 직업 정보는 이런 거구나. 끝. 2번 직업 정보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도 읽어주시고요. 자, 3번, 특히 3번 직업 정보의 사용 목적. 여기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자고요. 직업정보의 사용 목적. 3번이죠. 직업정보의 이거 사용 목적인데요. 정보로는 책에 정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판서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핵심 포인트, 중요 포인트만 판서하고 가능한 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직업 정보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죠. 그 목적이 뭐냐? 동기부여. 이런 직업도 있었네. 동기부여. 그 다음에 몰랐던 직업에 관한 지식의 전달. 쌍가로 2번 별표하세요. 일단은 지식 전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정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비교하여 분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할 모형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직업 정보에 관해서 전공한 사람이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했어요. 등등등 그런 자들이 이런 직업은 이런 거야, 이런 정보는 이런 거예요 하면서 그 근로자들을 제시함으로써 아, 이런 정보는 저런 직업이구나, 이렇게 역할 모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4개 다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 여러한 사용되는 목적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쌍가로 2번을 왜 별표했느냐,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쌍가로 2번 속에서도 아주 핵심 포인트 딱 잡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 정보를 통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직업에 대한 진로를 인식한다. 왜? 몰랐지만은 지금 정보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나 공장 등의 유형에 대한 지식을 확대한다. 몰랐던 정보를 안다는 것은 지식이 그만큼 내가 확장됐다, 그 뜻이죠. 3번 별표하세요. 미래와 현재 그리고 근로 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식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요 사용 목적에서 4개 있지만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현재 지식 전달인데, 여기에서요 지식 전달인데 특히 여기서 제가 왜 강조하는 그 요지가 뭐냐, 바로 미래와 현재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현재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직업이 무엇인가, 정보를 알므로써, 그죠? 최소한 과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거 중요해요. 과거를 집어넣거든요. 과거 아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래와 현재 그리고 근로 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식을 확대하는데 과거 아닙니다. 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은퇴할 때까지지 은퇴 후 얘기도 아닙니다. 은퇴 후는 끝난 거잖아요. 은퇴 후 취미 생활을 하려고 정보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거요. 은퇴 후 취미 생활과도 거리가 멀다. 외우는 겁니까? 아니죠.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 목적이 4개 있지만 특히 쌍가로 2번을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이 노동시장, 기업, 국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2차 시험에서 가끔 거론되지 1차 시험에서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된다 그래도 낼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강조하죠. 처음 볼 때는 그래도 시험에 나오건 말든 간에 한 번쯤은 꼭 읽어볼 것. 5번 고용정보의 종류별 내용 나오죠. 5번 요거는요 쌍가로 1번부터 쌍가로 8번까지 있는데 쌍가로 2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얘만 얘만. 그리고 쌍가로 2번과 관련된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랑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잠깐 보시고 문제 풀면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가령 제가 동그라미 2번만 내가 읽어볼게요. 1번, 3번 읽어주세요. 구인구직, 취직, 이직 등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정답 바로 쌍가로 2번의 정답 요겁니다. 노동시장, 고용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에 들어있다. 끝! 이게 또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세요. 한 번만 딱 읽어봐 주시고요. 6번 직업정보의 관리입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자주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직업정보의 관리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직업정보의 관리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물론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히 쌍가로 1번 요 1번 자체가 한 문제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왜? 순서를 물어봐요.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 관리는 관리인데 뭐라고요? 관리 과정을 물어본다 그 얘기죠. 관리 과정을 물어본다. 먼저 요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또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7번부터 먼저 정보 수집하면 정보 분석하고 그래서 입맛에 맞게끔 가공해서 그렇게 하기로 체계화시킨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제공한 정보를 하나하나 축적해서 나중에는 평가한다. 그래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가공, 정보 체계화, 정보 제공, 정보 축적, 정보 평가인데 줄여가지고 정보자는 공통되는 거 빼버리고 그죠? 수집 먼저 보겠습니다. 수집 순서 야 수집 분석 그다음에 가공 그다음에 체계화 그리고요 제공 이걸 밑으로 합시다. 여기 위로 하니까 넘어가니까 자 밑으로 할게요. 제공 축적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축적, 평가. 앞자 다섯 저랑 같이 3번만 해봅시다. 수분, 가체, 재축평. 시작! 다 같이 시작! 수분, 가체, 재축평. 한 번 더 시작!
수분가체 제축평. 한 번 더 해볼까요? 마지막 시작. 수분가체 제축평. 무조건 제가 따라하라, 같이 하자 하는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앞자 따서라도 입에 중얼거리면서 익숙하게 만들어낸 다음에 문제만 맞출 수 있도록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관리과정 수분 가체 제축평이다. 그러면 쌍가로 2번 직업정보의 범위는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미래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번 직업정보부는 정부 부처, 정부 출연기관, 단체 및 협회, 연구소, 기업과 개인 등이 있다. 4번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4번 가지고 틀리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당연하죠. 구직 시에 연령, 학력 및 경력 등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기본적인 사항들 나 취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너 이름이 뭐야, 최소한 나이가 어떻게 돼, 학력이 어떻게 돼, 그다음에 그동안 일했던 경력은 뭐야. 이거는요 개인의 정보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비록 개인의 정보일지라도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제공되어야 된다. 모두 동그라미에서 모두. 아시겠죠? 자, 관리할 때 뭐라고요? 여기서 요 기본적이죠. 기본적 사항은 아까 말한 성명, 연령, 학력, 경력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뭐라고요? 모두 요겁니다. 모두 중요해요. 모두 제공돼야 한다는 얘기죠. 요거를 개인의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적으로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모두지 이게 만약에 제한적으로 제공해라 하면은 뭐라고요? 틀리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이제 7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제 이겁니다. 정보 수집이에요. 그렇죠? 자, 7번 직업 정보의 수집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직업 정보의 수집인데요. 책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판사하지 않는다는 뜻, 그죠? 예. 제 말 잘 듣고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직업정보 수집 과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집 과정. 먼저 수집 과정도 시험에 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내는 것들을 제가 또 책에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직업 분류 제시하기. 그러니까 직업 정보가 많잖아요. 그죠? 특히 민간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앞서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시간 투자해서 그렇죠? 미리 직업 정보를 수집해서 유료로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직업에 관한 정보가 한두 가지입니까? 돈 되는 직업들을 할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직업 분류를 제시하고 제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관한 대안을 만든 다음에 야, 너 많다. 또 줄이고 목록 줄여서 확정되면 그때 가서 직업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다음 중 직업 정보 수집 과정이 순서대로 맞는 것, 이것도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박스 안에 넣어놓고 막 섞어놓은 다음에 1번 기억, 리을, 디귿,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업 분류 제시하기에 제 동그라미, 대안 만들기 대 동그라미, 목록 줄이기 목 동그라미, 직업 정보 수집하기에 수 동그라미, 제대 목수 이렇게 하자고요. 제대 목수. 너 군대 왔잖아. 너 병장이지. 너 제대하면 뭐 할 거야? 저런 목수 하랍니다. 제대 목수. 아시겠죠? 제대 목수. 제대하면 목수 하겠습니다. 제대 목수 이렇게 하자고요. 자, 두 번째 직업정보 수집 방법. 두 번째는요 수집 과정이 아니라 수집 방법.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내가 직접 수집한다. 다이렉트로 내가 직접 수집한다. 1차 자료고요. 이미 다른 사람이 수집해 놓은 것을 간접적으로 내가 수집한다.
2차 자료입니다. 섞어내요.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보는 순간 내가 직접 수집하는 거네? 그럼 직접이고요. 남들이 해놓은 것들을 이미 해놓은 것들을 수집하네? 그건 바로 2차인데 기존 자료입니다. 보세요. 직접 수집 방법. 전화 통화. 직접 전화해서 그런 거였어? 직접이잖아요. 지급 안정기간 이용자 하는 그 사람부터 직접이잖아요. 근데 2차 자료인 기존 자료 보세요. 각종 통계조사. 이미 벌써 다른 사람이 조사해놓은 통계조사 자료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미 해놓은 거잖아요. 업무 통계도 누가 해놓은 것이고 구직표, 구인표도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들이. 신문 등 보도기사, 기자가 이미 써놓은 거잖아요. 이거 1차와 2차, 즉 직접과 기존 자료를 구분 못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수집 방법을 판서 안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지 작성 시 문항 배열 원칙. 최근에 이걸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항상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쉬운 얘기, 부드러운 얘기 하다가 차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뭐 어려운 문제도 물어보고 민감한 것도 물어보고 쉬운 건 앞에, 어려운 건 뒤에. 그죠? 예, 그런 것들. 민감하지 않은 것들은 앞에, 민감한 것은 뒤에. 또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에도 객관식이 앞에 있고 주관식이 뒤에 있잖아요. 1번부터 주관식 딱 내보세요. 얼마나 당황해요. 객관식이 앞에, 주관식이 뒤에. 아시겠죠? 또 일반적인 문항이 앞에, 좀 특수한 문항들은 뒤에. 뭔가 감이 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알아도 한 반 정도 하는 겁니다. 보세요. 1번.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것을 질문하라 그 얘기죠. 자, 여기서 딱 보시면 세 번째죠. 제목만 써볼게요. 세 번째. 문항 배열 원칙. 자, 책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특수한 걸 뒤에. 만약에 여기 앞뒤가 바뀌면 틀리겠죠. 특수한 걸 먼저 물어보고 일반적인 것 뒤에. 안 됩니다. 2번, 개인 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같이 민감한 질문은 가급적 뒤로. 그렇죠. 민감하지 않은 일반적인 부드러운 것들은 앞에, 민감한 질문은 뒤에. 만약에 민감한 질문을 앞에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틀리고요. 3번, 질문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게 좋다. 당연하죠. 질문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게 좋다. 그렇죠. 특히 5번하고 6번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과 우리는 사지 선다죠. 사지. 4개 중에 고르는 겁니다. 4개 외에 다른 것들을 고를 수가 없어요. 난 내가 원하는 정답이 4개 없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쓰면 틀립니다. 그죠? 오지는 5개 중에 골라야 돼요. OX 문제, OX, 예, 아니요 하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변이 세모인데 왜 없어? 그래가지고 세모했다가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 사지 선다형. 폐쇄형 질문은 투지. 왜? 폐쇄형은 예 아니면 아니오니까 OX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2개 중에 하나 골라라,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거는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범주 안에서만 답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란 말은, 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말은 내가 만들어 놓은 범위 안에서 골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것들 쓰면 안 된다. 아까 뭐 OX다, 사지다. 그러면 4개 중에, 3개 중에, 2개 중에 그 안에서만 체크를 해야 한다. 이 뜻이 바로 뭐라고요? 포괄적이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이다. OX다. 그러면 O하고 X는 정반대. O나 2개 중에 하나 골라라. 둘이 같은 거라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상호 배타적이다 그 뜻이죠. 시험에는요 포괄적이지 않아도 된다 그럼 틀리잖아요.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그 2개 중에 3개 중에 4개 중에 말고 다른 것들도 골라도 돼. 그 말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이다. 그런데 서로 협력, 이게 바로 서로 이제 반대니까 반대니까 서로 상호 협력적, 즉 상호 배타적일 필요가 없다 해도 틀리겠죠. 아시겠죠? 무조건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상호 배타적이에요. 상호 배타적이 아니다. 틀립니다. 포괄적이 아니다. 틀립니다. 그거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6번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쉬운 것은 앞에, 그렇죠? 객관식이 앞에, 주관식 뒤에. 쉬운 건 앞에, 어려운 건 뒤에. 민감하지 않은 건 앞에, 민감한 건 뒤에. 일반적인 것 앞에, 특수한 것 뒤에. 그리고 이중 질문과 유도 질문은 피하는 게 좋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예. 어렵지 않지만 잘 틀립니다. 그거 잘 주의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된 문항들, 짝 2개씩 묶어서 된 문항들은요, 같이 짝으로 함께 배치하지 말고, 함께 배치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뜨려서 배치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떨어뜨려 배치하는 것보다 함께 배치하는 게 좋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것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항 배열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요거 했었죠. 요거 수집. 2번째 이제 수분 가찰 분석입니다. 분석은 또 여기는 이제 뭡니까? 4번 여기 아직 안 했구나. 자, 보세요. 현재 요거 수집의 네 번째 양이 많죠, 그죠? 4번째 유의사항. 자, 요것도 안 하고 지금 내가 막 8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막 진도 나가야 되고. 근데 4번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거를 건너뛰려고 했을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업정보 수집 시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 이것은 잘 설명 듣고 체계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수집할 때 직업정보 한두 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수집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죠? 명확한 목표 설정해서 그 목표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부합하는 직업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돈 되는 직업이라면 또 앞으로 몇 년 뒤에 유망한 직업이라면 그걸 미리 수집하자. 그러면 그와 딱 정해놓은 그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 2번째가 뭐냐? 계획적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막 우죽순으로 막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수집해라.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옆에 줄 거 보세요. 우연히 눈에 띄거나 외부로부터 제공되기도 하는 자료를 무작정 모아둔다고 해서 충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막 눈에 이렇게 띄는 것들은 그것이 출처가 어딘지도 몰라요. 설령 그것이 나중에 결과는 쪽으로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정보 있네 라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눈에 띄는 것들은 가능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우연히 눈에 띄는 것도 직업정보 수집할 때 참고해라, 가능하다, 괜찮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3번 최신의 자료인지 확인해라. 여러분들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수시로 변화해 언제나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줄 보세요.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자료는 폐기하고.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다시 지금에 맞게, 지금 현재에 맞게 수정, 보완 이렇게 하면 꼭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직업이 지금 사라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30년 전에 버스 안내양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버스 안내양이 없기 때문에 그 버스 안내양에 관한 직업 정보는 지금 있어나 많았잖아요.
그거 버려야지요. 수정보안해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사라진 직업들에 관한 직업 정보는 의미 없다. 폐기하라. 그 뜻입니다. 수정 보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자료는 폐기, 수정, 보완, X, 폐기하고 새로운 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최신의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네 번째, 수집에 필요한 도구, 뭐 녹화도 하고요, 사진 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리와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태인 줄거세요. 쓰기, 옮겨 쓰기, 사진으로 붙이기, 녹음, 녹화 입력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제작돼야 한다. 특히 우리가 녹화한다, 촬영한다. 가장 이게 확실하죠, 그죠? 뭐 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하루 종일 아니면 이틀 동안 촬영한 내용이 몇 시간짜리인데 몇 시간짜리를 편집도 없이 그냥 팔아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촬영 그 내용을 압축해서 장점과 단점, 장단점 편견 없이 구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편집해서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녹화하고 난 다음 우리가 연예 프로그램 몇 시간 녹화해서 1시간짜리로 편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건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해. 그런데 무슨 말이냐? 야, 단점은 없애버리고 장점으로만 편집해. 이것은 뭡니까? 보는 사람은 야, 이거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야, 단점 아예 안 보이는 거야. 왜? 다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재구성한 겁니다. 장단점을 편견 없이 압축 편집해야 되는데 단점은 없애버리고 장점만 제공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장단점을 다 제공한 다음에 그거를 바라보는 제공받은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장단점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편집은 필요하지만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즉 압축 요약하는 편집은 필요하지만 아까처럼 단점을 없애버리는 이런 재구성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아시겠죠? 그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료 출처와 수집 일자 등 그렇게 하라. 당연하죠. 수집하게 되면은 자료의 출처, 저자, 발행 연도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수집 일자를 기록해라. 야, 이거 편집하고 했는데 이 어디에 있는 공장이야? 그러면 어디 회사야 해야 되지? 안 가르치죠. 상성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요? 그죠? 뭐 글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글로 쓰고 옮겨 쓰고 했을 때 이거를 이게 출처가 어디고 정확하게 해야 신뢰가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섯 가지입니다. 요거 직업 정보의 유의사항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문제집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따로따로 하지 말고 공부 다 한 다음에 문제 풀이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서 그냥 이렇게 같이 펼쳐가면서 보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예요. 면접조사 동그라미 하세요. 전화조사 동그라미 하세요. 우편조사 동그라미 하세요. 시험에 이게 딱 한 번 나왔는데 중요도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죠. 뭐 비용이다, 응답 자료의 정확성이다, 응답률이다, 대규모 표본 관리다 했을 때 가운데 면접조사는 뭐 높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밑에 표를 딱 보여주고 위에다가 제목에다가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요 단어를 삭제해버리고 빈 공간 냅두고 각각 들어갈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면접조사, 기업 면접조사, 니은 전화조사, 디귿 우편조사 이렇게 한 번 딱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아마 나왔던 문제 똑같이 아마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뒤에 나오거든요. 요건 그 정도만 여러분들 좀 알고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안 들어갑니다. 알짜 팁 봅니다.
대면 설문법, 대인이죠. 직접 1대1 만나가지고 야 대면해서 자 설문지를 주고 한번 작성해 봐라 라고 할 때 유의사항 요거 4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유의사항이 아닌 것, 틀린 것 물어봐요. 자, 알트팁입니다. 첫 번째, 면접자와 응답자 간의 친숙한 분위기, 뭡니까? 라포 형성. 뭐든지 면담할 때는 라포 형성이 첫 번째입니다. 라포 형성,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감,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상담 진행이 어렵잖아요. 라포 형성이 해야 된다. 면접자는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내용 및 구성 등 질문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세 번째, 면접자는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 유의된다. 당연한 말씀. 마지막 4번째 동그라미에서 요걸 틀리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면접자는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대한 줄거세요.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시겠죠? 기록을 그냥 말 그대로 기록을 철저히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자기 보기 편하게 요약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처음부터 면접 묻고 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기록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요약해서 기록한다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때마다 뭐 적는 그 종이가 A4 용지가 10장이건 20장이건 일단은 그때 사항을 기록을 철저히 하는 것이지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약 기록은요 상담이 끝난 다음에 면접자가 상담자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불필요한 건 버리고 나중에 하는 겁니다. 상담 진행할 때는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틀리게 합니다. 그거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짜 팁 하나 더 봐봐요. 내용 분석법 보시면 자, 다 여러분 문제집이 있습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내용 분석법은 문헌 연구의 일종으로 신문, 서적, 잡지, TV, 라디오, 영화, 연설, 편지, 일기, 상담 기록서, 녹음 테이프 등을 통하여 연구 또는 조사 대상물에 관한 자료를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최초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용 분석법은 간접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이 해놓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당연하죠. 이미 자료만 누가 해놓은 자료를 보면 되는 것이지 그죠? 내가 직접 하게 되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기존 자료에 의한 2차 자료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차 자료인 기존 자료에 의한 분석입니다. 줄거세요. 정보 제공자에게 어떠한 반응도 요구하지 않는다. 왜? 이미 끝난 거잖아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줄 거예요. 정보 제공자에게 어떠한 반응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자료를 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요,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 그러면 틀려요. 안 높아요. 안 높아. 장점은 뭐가 있느냐? 관찰이나 면접과는 달리 그죠? 직접 사람 만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왜? 이미 사람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 해놓은 것들을 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반복 조사도 가능하며 줄거세요. 필요하면 재조사도 가능하다. 한 번 조사하고 또 있네? 그죠? 재조사도 가능하다. 직접 자료 수집 방법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왜? 내가 직접 수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줄거세요. 장기간에 걸친 종단적 연구가 가능하다. 이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 그죠? 앞으로 미래까지 시간적으로 계속 종단적 연구가 가능하다. 왜? 자료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이죠.
역사 연구 등 소급 조사도 가능하다. 왜? 이미 있는 자료니까 과거에는 하면서 돌아가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장점 정도만 알면 되는데 시험에는요. 아까 그 위에 장점 위에 했던 거 있죠? 줄근 것. 정보 제공자에게 어떠한 반응도 요구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시험에는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 이렇게 틀리게 합니다. 항상 걔가 답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많죠, 그죠? 예. 자, 분석인데요. 분석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